네, 3월 16일 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리딩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신 유성만 센터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출연이시라고요? 예, 제가 오늘 3프로 처음 출연입니다.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네. 조금 한 5분만 이제 말씀하시면 조금 이제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실 것 같은데 요즘 바쁘시죠?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론 좀 증시가 요즘에 원체 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투자자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가장 대표하는 이런 그 증권 채널인 그 경제 채널 3프로에서 불러주셨으니 또 바로 회사도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 건물이라서 만살 제쳐두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 그 센터장님 요즘에 뭐 질문이 많다고 지금도 말씀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뭐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요? 혹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지금은 뭐 사야 되는 구간인가요? 팔아야 되는 구간인가요? 아무래도 뭐 이런 질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2월 말까지는 네. 증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가 좋을 수가 있나? 글로벌 1등이었다가 이제 3.1절 연휴 3일 동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요 한 2주 동안에 정말 하루에 7, 8%는 기본이고 심할 때는 막 10 몇 %씩 이렇게 변동이 있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W자인데 지금 당장에는 막 엄청 각도가 큰 V자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이러한 조정이 끝난 거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로 지수 ETF 같은 거를 들어가도 되냐? 요 두 가지 일단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답변은 뭐라고 해주세요? 일단 저는요, 결론은 이러한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요 한 2주 동안 엄청난 변동성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아직 지금 이란 관련된 중동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2월 달까지 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러한 변동성을 다 소화해 내기에는 시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대략 한 5월 말 6월 초까지는 추가적으로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변동성이 끝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평가이신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이제 올라서 이기는 합니다만 5,549선 1% 넘는 상승을 보였고 지난주에는 또 코스닥이 굉장히 견조했고 해서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너무나 한창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 증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최근의 시장에 대한 평가 오늘을 포함해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요. 코스피는 이제 5,500선을 한 차례 이탈한 뒤에 5,400대 중후반에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된 조정 국면의 강세장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물론 최근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1년 전 이맘때 대비는 여전히 100% 이상,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적 강세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가, 중동 리스크, 미국 금리 재평가로 인해서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세를 보면은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는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 지수는 좀 올랐는데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IT 대형주들만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각 운용사별로 대형 운용사별로 코스닥 ETF를 너도 나도 출시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 한 해는 우리나라가 정부의 코스피 5천 목표로 해서 흔히 말하는 코스피 가자 이래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 지능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국내 주요 운용사들도 코스닥 관련된 ETF를 런칭하고 그와 관련된 시장의 이런 흔히 말하는 수급도 코스닥으로 가다 보니까 요 며칠 코스닥이 올랐다가 또 반면에 오늘은 좀 다소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는 조정 국면의 강세장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강세장이라는 게 지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세장이라는 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정 국면이다. 이 조정을 그러면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단연 이제 전쟁.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유가와
금리가 다 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지금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고리는 뭘까요? 이 중에서? 예, 그래서 네. 이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 주식시장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유가입니다. 기름값이고요. 또 그것이 유가의 급등이 만들어낸 재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게 아닌가. 그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러한 이 서사 구조, 그러니까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런 서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이러한 지정 확정 리스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채널이었지만 지금은 유가가 오르면 헤드라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늦춰지고요. 이것은 곧 주가 및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름 공급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를 꺾는 좀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란 전쟁이 이제 3주차에 접어들고 예. 있는 상황, 접어들었고 그런 상황이고 유가가 올랐던 건 요 전쟁이 이제 출발점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장기화가 될 거라는 예측들도 한편에선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가 된다면 유가도 확 내려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일시에 해결이 될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예, 네.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정말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당장 뭐 내일 모레 이란 전쟁이 서로 간에 합의하에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끝나고 그러면은 제가 봐도 유가나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들은 언제 그러는 듯이 또 원위치로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과거의 수준 예를 들면 뭐 평균 60달러였다면은 그거보다는 좀 하단이 올라가는 예를 들면 70달러대나 80달러대로 좀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이렇게 지금은 뭐 1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지만 그게 내려가더라도 한 80달러 근처로 좀 이 유가의 하단이 좀 올라간 채로 당분간은 고정될 가능성이 일단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전보다 훨씬 올라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기가 다소 늦춰지거나 횟수가 좀 제한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또 중요한 일정 중에 FOMC가 있잖아요. 예. 지금 금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 금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중동 상황 어떻게 되는지에 더 촉각을 지금 기울이느라고 FOMC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이것도 분명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요거 시나리오로 좀 생각을 한다면 센터장님 생각에는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3월에 FOMC가 있고요. 그리고 네네. 아직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과연 저도 파월 의장이 이게 물론 한 5월쯤에 바뀌지 않습니까? 곧 그 전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까 저도 고민이 있는데 일단 FOMC의 기본 전제를 보면은 3월 FOMC에서는 현재 기준금리인 3.5에서 3.75%를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현재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OIS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및 점도표 발언, 즉 가이던스로 방향만 좀 재정립하는 그런 그림을 베이스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즉 정책 금리 수준보다는 이 점도표와 의장 발언의 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OMC 결과에서 나오는 가장 시장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제가 좀 일단 생각해 봤는데 핵심은 올해 과연 금리를 몇 번 내리느냐가 아니라 이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 고금리 체제가 얼마 동안 더 오래 유지되느냐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대략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 이런 겁니다. 일단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줄이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가 있다. 예, 좀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중 이제 하반기에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또 5월 달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면 하반기쯤에 첫 번째 인하가 있을 거여서 연간 한 2회 정도 인하 정도로 가격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점도표가 올해는 금리 인하가
있어도 한 번밖에 없거나 심지어 아예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또 이렇게 점도표가 더 보수적으로 나온다면은 이 채권 금리의 재상승과 이 밸류에이션, 특히 좀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이 재할인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또한 이제 물가 전망 상향이나 중립금리, 즉 장기금리 수준에 대한 상향을 좀 시사할 수가 있고요. 좀 유가 인상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더 끈질기고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리를 낮출 좀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진다면 흔히 말한 고금리에 대한 뉴노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제가 보기엔 좀 부정적이 아닌가. 그래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물가 2%까지 복귀가 확실하다. 좀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경기 연착륙이나 완만한 인하 시나리오보다는 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쪽으로 다시 포지션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진짜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장 좀 시장이 보는 두려운 상황은 예. 실제로 금리 인하를 올해 굉장히 좀 안 하거나 예. 뭐 아니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게 예, 해도 그냥 딱 한 번 정도 찔끔. 예, 어쨌든 새로운 연준 의장 오면 그래도 한번 트럼프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 한 번 정도로 끝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좀 아무래도 경기를 좀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제가 보기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예. 기자간담회에서 예. 조금 더 매파적인 예, 맞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시장이 이건 뭐 가장 좀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해 주셨다면 예. 가장 현실적으로는 좀 조합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건 네네. 가장 최악의 경우고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런 데이터나 이 시장의 가격,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리서치 하우스들의 전망을 제가 국내외 종합해 보면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과도한 비관도 아니고 과도한 낙관도 아닌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정책금리는 현재 수준인 3.5에서 3.75%로 동결이 되고 점도표는 연내 하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을 열어두되 타이밍을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늦추는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를 좀 보면요. 일단 장기 인플레 전망은 여전히 2% 복귀를 전제로 하는데 올해 상반기 즉 단기로는 아무래도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그 상승이나 임금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약간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하 시점은 올해 하반기 9월 달이나 혹시나 좀 더 뒤로 밀리고 연간 총 1회 아니면은 2회 정도 아니면 2회를 해도 올해 4분기 정도 1회 그리고 내년 초에 1회 좀 이렇게 좀 시기가 좀 밀릴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낙관하는 시나리오는 올해 한 연간 3, 4회 정도 빠른 금리 인하는 현재 물가나 경기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좀 현실성이 낮아 보이고요. 아예 인하를 또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경기나 고용 수준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또 과도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내 한 1회에서 2회 정도 요 정도의 좀 생각보다 좀 느린 금리 인하 경로가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 1회 많으면 2회 정도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좀 높게 점쳐지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고 나서 네, 1회 정도는 뭐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여기 많아야 2회 정도.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고 물가는 오른다고 하고 지금 뭐 이런 JP모건 쪽에서 간밤에 나온 거 보면 유가가 이렇게 $90 이상으로 좀 장기간 유지가 되면 뭐 S&P 500이 15% 조정을 받는 뭐 이런 조금 월가에서조차 유가와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또 투자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센터장님. 예. 그래서 일단 가장 걱정이 혹시 이렇게 유가가 $90 이상 가는 상태로 이게 장기 고착화되면은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도 우려도 높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추는 그러니까 동시에 압박하는 이중 부담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현재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는 대체
증시가 얼마나 오를까 여러 예, 장밋빛 기대감에. 예, 흔히 그렇죠. 말하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순수 성장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캐시플로나 가격, 정가력, 에너지 노출 쪽으로 일부 좀 재조정하는 그런 좀 전략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좋아요. 네. 방어나 중립적인 일단 스탠스에서는요. 이 배당과 현금 흐름이 견고한 대형 가치주 예를 들면 뭐 에너지나 필수 소비, 통신 등 좀 유가 연동이나 원가 정가력이 있는 섹터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있습니다. 요거는 센터장님 근데 이제 또 더 들어가기 전에 미증시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증시까지도 보시는 아, 예, 건가요? 우리나라 증시까지 다 우리나라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예, 아무래도 어.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네. 크게 큰 차이는 아.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정금리 채권 비중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네. 듀레이션을 너무 늘리지 않는 중단기 위주로 접근이 적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다소 좀 공격적인 스탠스에서는요, 에너지나 정유,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 등 좀 유가 상방에 레버리지가 있는 섹터는 이 금리나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건 좋은데 다만 좀 중동이나 정치 리스크가 좀 갑자기 풀릴 경우에는 유가가 급락 반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 단일 테마에 너무 좀 과집중하기보다는 좀 분산되는 포지션이 좀 필요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스탠스는 이 성장주 측면에서는요. 이 고금리나 유가 상방 구간에서는 요 밸류에이션이 좀 아무래도 높은 이 장기 성장주는 변동성이 커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미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조정이 나온 종목 중심으로 해서 EPS 가시성이 높은 AI 반도체나 플랫폼만으로 좀 선별된 비중 확대가 훨씬 더 유효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안에는 AI, 반도체, 플랫폼 이렇게 예. 선별하는 비중 확대가 좀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사실은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가 1% 이상 이제 올라가면서 반도체 투톱이 하이닉스가 6% 이상 올랐으니까요. 이제 이번 주에 GTC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GTC와 반도체 투톱의 연결 가능성 이게 이제 눈앞에 가장 닥친 행사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계세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반도체 주식을 빼면이 안 되고요. 제가 아까도 점심에도 뭐 주요 투자자분들이나 만났지만 모든 종목을 평가할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좋냐 안 좋냐 다 요즘 그걸로 판단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종목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지금 증시를 논할 수가 없고 절대 그게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이 AI 시대에 계속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대형주 반도체주를 빼고는 지금 증시를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황을 결코 논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IT 대형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는요. 매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FOMC 이슈만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너무 당연합니다. 그쵸. 그래서 주요 기관 투자들도 네. 현재 본인들이 보유한 이 주식 포트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무리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결코 비중을 줄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IT 대형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소부장 업종 및 그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나 뉴스 플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큰 관심을 가지고 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 넘어가면은 엔비디아 이제 GTC가 이제 시작되는데 차세대 플랫폼 베타루빈 관련해서 이제 세부 사양 공개가 되고 그에 따라서 베타루빈? 우리나라 이 증시 IT 대형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요 두 종목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GTC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부 반영이 된 거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역시나 글로벌 강세장 속에서도 한국 증시 핵심 동력은 반도체 AI 밸류체인이고 설 구정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 금융,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주도 섹터로 계속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 리스크나 유가, 금리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코스피 급락 대비 낙폭과대 구간을 겪은 거는 분명 사실입니다. 하루에 뭐 7, 8% 심지어 10몇 %까지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GTC 2026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의 메모리와 인터커넥트 요구 사항이 더욱더 상향될수록 HBM 그리고 첨단 DDR 차세대 패키징 수요에 대한 신뢰가 강화됩니다. 이는 곧 HBM의 강자인 SK 하이닉스와 GAA 첨단 공정 파운드리 전환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에도 중장기의 수요 가이던스를 재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 단기적인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 및 변동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이벤트와 AI 사이클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낙폭 과대분은 2분기 및 올해 하반기 EPS 상향과 함께 회복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저는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 하나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하나를 보자면 자동차, 그렇죠? 올해 초부터 해서 좀 로봇 밸류로 인해서 많이 갔던 측면이 조금 쉬어가는 것도 있고 자동차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비롯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증시 또 보면 IT도 있지만 그다음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쵸. 자동차 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및 그외 자동차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있습니다. 올해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기아차가 큰 폭으로 올랐던 건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공개했는데 뭐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 이상으로 동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옵티머스 관련돼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로봇이 생각보다 성능이 뛰어나네 이러면서 기대감이 있으면서 시장에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하는 로봇 관련된 일단 매출이 증가해서 현대차 그룹을 이제 로봇 기존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로봇 관련 회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왜 주가가 급등했냐 하면은 이 뭐 좀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데 근무하시는 이런 그 블루컬러 노동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로봇이라는 게 피지컬 AI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로봇을 생산하게 되면은 이 현대차 그룹에서 근무하시는 이 블루컬러 노동자분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됩니다. 이 현대차 그룹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연령이 높으시고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정년 퇴임을 할 거고요. 그 자리를 물론 인력 채용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앞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승한 로봇들이 일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 로봇들은요. 연휴도 없고 하루 18시간 계속 돌아가고 임금 인상도 없고 파업도 없고 뭐 추가적인 뭐 연봉 인상에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이와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생산되는 로봇들을 기존 인력으로 공장 노동자들을 대체할 경우 현대차 그룹의 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크게 일단 작용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전과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여기에는 로봇 밸류, 모멘텀이 이제 강력하게 붙어 있는데 이게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 밖의 섹터도, 왜냐하면 최근에는 뭐 AI를 주축으로 해서 에너지, 뭐 변압기, 원전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도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자동차도 있지만 역시나 이제 뭐 수출 모멘텀, 실적 개선, AI 투자나 사이클, 뭐 IRA, 전기차 정책 흐름까지 고려하면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는 올해도 계속 중추 역할을 이어나갈 거고요. 그 외에 또 보시면 큰 AI 대전환의 시대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는 그 헤게모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력기기 AI 소프트웨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나 요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AI 서버 전력 수요는 이 구조적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성장 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일단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전력 인프라, 굳이 말하면
변압기, 전선 이런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된 건 당연히 뭐 반도체나 그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중장기적 성장 동력은 됩니다. 다만 좀 실적 밸류에이션 변동이 크고 정책이나 규제, 수주 뉴스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의 완전한 교체보다는 이 반도체나 자동차 위에 올라타는 좀 보완적 주도주로 보시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이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갔던 이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쪽은 이제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대안적인 에너지를 찾아서 조금 더 관심을 최근에는 또 더 받았던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전쟁 때문만은 아니니까 요 이슈가 만약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니면 좀 그래도 이슈에 올랐던 측면이 더 크다라고 보실까요? 예, 네. 에너지 관련돼서. 예, 좋은 네.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은 네. 이탈리아가 몇십 년 동안 원전을 아예 안 했다가 현재 이번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도 한번 원전을 다시 재도입하겠 걸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원전 생산이 가능한 그 지을 수 있는 국가들 상대로 미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지만 물론 유가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좀 내려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AI 대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뭐 전기차도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장의 기존의 화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수급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전 세계 국가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에 대한 좀 터부시했다가 심지어 일본조차도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스탠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의 이 전력에 대한 에너지 전력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특히 그 중에서 SMR 좀 이런 쪽으로 좀 콤팩트하게 제가 보기엔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런 수준이거든요. 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특히나 우리나라는 빠른 납기, 사후 관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이런 것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원전 관련해서 제2, 제3의 또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해 적극적 검토 중이고 글로벌하게도 원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테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지수대가요 지금 예. 코스피가 이제 6천을 넘어와 5천이 목표였는데 이제 좀 빠르게 5천 도달하고 나서 6천까지도 넘어섰다가 예. 지금 조정을 받아서 5,550 정도, 맞습니다. 5,549거든요. 코스닥도 1,138. 코스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요 지수 밴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떤 좀 특수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크게 지금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급등이 나고 급락이 나올 때 요 지수의 하단이라든지 상단이라든지 요 밴드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나름 생각하신 기준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요즘 왜 갑자기 네. 지수가 더 중요해졌냐면요. 네. 작년부터 이 투자의 흐름이 ETF 중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ETF, 레버리지 포함해서 뭐 특히 기관 투자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들도 보면은 작년에 코스피가 급등했는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거기 비중을 많이 실어 사신 분들은 아주 수익률이 해피하셨겠지만 네네.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또 하나 작년에 아주 해피하셨던 분들이 이 지수 ETF 특히 지수 레버리지 ETF를 집중 투자하신 분들이 주로 개인연금 이런 데 있잖아요. 퇴직연금. 예, 매우 좋았어요. 특히 지수의 상승에서 소외되지도 않고 지수 이렇게 그 종목 선별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도 없고 예, 그래서 특히나 작년 말 올해 초에 또 투자자분들이 주요하신 게 물론 코스피로 더 가서 코스피 지수 ETF도 하셨지만 작년 기준 내년이죠. 올해는 2026년에는 코스닥이 할 테니 또 코스닥 관련된 지수 ETF를 많이 투자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지수 ETF에 대해서 많이 물론 인버스도 하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언제쯤 이 출렁출렁대는 길게 보면 W, 단기에 보면 이 급격한 V자가 언제쯤 끝날까 하는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네네네. 저는 당장은 안 되고 올해 한 6월 정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란 전쟁이 끝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란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글로벌하게 이제 이 투자 시장에서도 좀 만족하는 수준이 되는 빠르면 5월 말 6월쯤 되는 전 한 대략 6월쯤 돼야지 비로소 이 지금은 V자지만 길게 보면 W자 조정이 끝나고 6월쯤 돼야지 비로소 우리 기준은 코스피 한 6,200~300까지 올랐나요? 네. 예, 그리고 코스닥은 1,200 근처까지 가는데 비로소 이 그 상단을 다시 제끼면서 그러니까 대략 한 올해 6월 말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예, 좀 그동안에 제가 보기엔 좀 3월부터 시작된 조정이 끝나고 예, 다시 또 새롭게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증시가 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단은 얼마냐? 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조정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좀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번 달 말에도 한번 조정이 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코스피는 대략 한 5,200선, 예, 코스닥은 한 1,000포인트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언제까지도 하단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요즘에는 ETF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 급변할 때 지수의 변동폭이 과거 예전에 코스닥 중소형주 수준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5,000 한 2,300에서 예, 현재 수준인 한 5,600 정도 그 수준에서는 당분간 이렇게 변동이 있다가 한 6월 정도 돼야지 기존의 상단을 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도 그렇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면서 그 급등 급락 요 변동성은 하루하루 조금씩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시소처럼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까지는 코스닥이 좀 더 견조했다면 뭐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가고 뭐 요런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최근에는 좀 더 많았거든요. 예. 뭐 액티브 ETF 출시의 영향도 맞습니다. 좀 있었고 예. 센터장님은 지금부터 해서 그러면 코스피가 더 좋다, 코스닥이 더 좋다. 물론 시장이 좋으면 다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코스닥이 더 지금 당장 이 순간으로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만약에 그 지수 ETF를 사면요. 코스피 지수 ETF, 코스닥은 코스피 200이죠. 200 지수 ETF, 코스닥 150 지수 ETF 예를 들면 이런 걸 사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좀 나아 보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코스닥이다. 왜냐면은 일단 코스피는 작년 기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넘어서부터 아마 더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일부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이 이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코스피 5,000 이후는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스피 대비 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부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일단 올해를 왜 코스닥의 해로 보냐면요. 일단 금리나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성장과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좀 AI 및 소프트웨어 레버리지를 기대한 결과입니다. 일단 코스닥이라는 게 시가총액 상위 가장 높은 게 제약바이오, 두 번째가 2차 전지, 그 다음에 IT 소부장과 뭐 엔터미디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금리나 구간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갑자기 이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저도 막 코스닥 1,200 근처 갔을 때 막 이랬었는데 예, 막 갑자기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1,100 깨지고 1,000 근처까지 가니까 아쉬웠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좀 금리 인하 경로가 생각보다 느리고 고금리 장기화가 좀 우려가 커진 만큼 중단기, 그러니까 단기 중기 관점에서는 역시나 대형 IT 반도체나 수출주가 있는 코스피가 조금 유리한 건 맞습니다. 중단기로는요. 그렇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닥이 이 테마나 개별 이슈로 훨씬 알파 기회가 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차원에서 일단 코스닥 진흥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좀 가슴 아프지만 동전도 퇴출, 코스닥의 발목을 잡은 안 좋은 부실 기업들 퇴출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고 IPO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도 경쟁적으로 코스닥 관련된 ETF라는데 특히 작년에 코스피가 왜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 우월했냐면 대부분의 ETF들이 코스피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개인들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 마켓에 투자를 해도 네. 코리아 ETF로 사게 되면 그 종목이 그 자금이 다
코스피로 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 ETF 많이 출시돼서 자금이 갈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나 정부의 정책 그리고 상대적 거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중단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버티거나 이제 올라왔고 지금 요 국면에서는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숫자를 좀 보잖아요. 예.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니면 벌 건지 추정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걸 보는데 코스피 기업들에 비해서 코스닥 기업들은 이런 실적 얘기할 때 뭐 밸류 얘기할 때 조금 고평가 기업이 많지 않아? 이런 의문이 실적은 나와 숫자는 찍혀 이런 의문들이 이제 예. 따라오게 마련이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보통 기업을 평가할 네. 때 가장 좋은 게 숫자입니다. 그쵸. 우리가 흔한 말로 숫자가 어. 최고 흔히 말하는 깡패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더 좋으면 특히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요 이렇게나 많이 벌어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벌 그 거다 기반으로 이러면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래서 네.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 대비 실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이 멀티플이 코스닥 상장 종목 대비 더 숫자가 낮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기업들은 막 성장성, 미래성은 있어 보이는데 흔히 말하는 꿈은 더 많은데 그 대비해서 현재 이제 나오는 숫자나 그럼 숫자 대비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그 갭인 멀티플은 코스피만 보시던 분들은 보면 이게 너무 코스피 비싸다. 대형 이게 말이 돼? 이거 너무 막 네. 비싼 거 아니야? 흔히 말하는 거품 버블 아니야? 당연히 그럴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게 코스피와 코스닥 이 구성이 다른 게 코스피는 좀 현실적으로 안정화된 산업 위주로 있고 코스닥은 미래 성장 기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좀 나오는 실적은 아무래도 코스피 대보다 더 숫자 수준 네네. 레벨이 낮고 그에 비해서 멀티플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엔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엔터 분석 전문가세요? 예, 실은 제가 뭐 원래 네. 엔터 미디어에 있고 제가 잠시 한 1년 정도 모 네. 엔터사의 임원으로도 근무했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 엔터에 대해서는 뭐 분석도 많이 했고 네. 모든 우리나라 상장 엔터들 다 커버도 하고 엔터 현업에도 있었고 웬만한 가수들 공연도 국내에 다 가봤고 뭐 엔터에 대해서는 나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엔터 분석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분석도 하시고 왜냐면 현장에서도 계셨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있는 한 이슈 중에서 아까 우리 일정들 살펴본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예. BTS 컴백 이슈가 또 맞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뭐 엔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여태까지 좀 다소 지루한 시황 얘기했잖아요. 뭐 금리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FOMC가 어떻고 네, 네. 뭐 이게 막 급변동하는 장이면 이런 게 귀에 잘 들어오는데 오늘 같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온한 장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엔터 얘기로 하시죠. 그래서 올해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이 BTS 방탄소년단이 전격 컴백을 해서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집이 개인적으로 종로구인데 그러세요? 예, 그 네. 보면 막 이제 현수막 있고 현수막에 뭐 BTS를 환영합니다. 쓰여 있고 종로구 및 대략 한 최소 2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니까 넷플릭스 이런 데서도 실시간 생중계를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BTS가 컴백하면은 일단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BTS 컴백하면 BTS는 K-팝 역사상 유례없는 앨범, 그러니까 음반 그리고 음원 판매 기록을 세울 거고 콘서트도 글로벌하게 80회 정도 이상 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스타디움 규모입니다. 스타디움이라니까 제일 적은 게 일본에 돔 있죠. 한 5만 중반 6만이고 스타디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잠실 운동장, 상암 경기장 그러니까 7만에서 10만 초반 이런 거를 한 70몇 회, 80회를 합니다. 언론 보셨겠지만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BTS 공연의 수를 더 늘려달라. 이게 좀 어찌 보면 되게 좀 웃기잖아요. 이게 정말 각국 정상끼리 요청할 건지 그만큼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위버스 유료 가입자, BTS 팬클럽, 아미 유료 가입자 등등 아마 제가 이번 컴백을 계기로 BTS는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급의 와. 이제 영원히 남는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인식할 거예요. 이게
BTS는 단순히 K-팝의 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는 뭐 비틀즈 뭐 그리고 뭐 퀸,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수준이구나. 아마 뼈저리게 아마 여러분 이제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BTS가 공연을 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9시 뉴스에 아마 BTS 뉴스들로 도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S가 소속된 하이브는 아마 역대 최고의 실적을 아마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BTS 컴백도 있지만 블랙핑크도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컴백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빅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인조로 해서 빅뱅도 이제 그룹으로 컴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K-팝은 정말 BTS가 군대 갔다 와서 풀 앨범, 완전 앨범으로 컴백을 하고 블랙핑크도 오고 빅뱅도 오고 그리고 엑소도 군대 갔다 와서 컴백을 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안 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과거의 최고 탑스타에 그리고 뉴진스마저도 이제 법적 분쟁을 끝내고 일부 멤버 아니면 완전체로 컴백이 예정돼 있고 거기에 하여튼 뭐 에스파 뭐 아이브 하여튼 올 26년 한 해는 K-팝 모든 아티스트들이 완전체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한 해는 엔터주 관련돼서 제가 한번 좀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최선호주가 어떤 거세요, 그러면? 최선호주는요. 그러니까 주로 뭐죠? 엔터 보면 하이브, SM, YG, JYP 그 외 중소 엔터사 있는데 가장 선호도는 당연히 하이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BTS가 컴백을 하고요. 거기에 하이브는 대단한 게 BTS 말고도 세븐틴도 있고요. 뭐 르세라핌, 엔하이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보이 넥스트 도어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일단 포진돼 있고 여기가 또 대단한 게 해외 현지에서도 현지인으로만 구성된 아이돌을 데뷔시켰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캐치 아이라고 이 정말 북미 국적으로 된 아이돌을 데뷔시켰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중남미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할 거고 또 이 대표적인 이 엔터 플랫폼인 하이브의 위버스도 작년 25년 기준 BEP를 돌파했어요. 근데 여기에 BTS가 오면은 엄청난 흑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있는 데다가 혹시라도 그동안 이제 요 몇 년, 10년 넘게 금지되었던 중국 한한령마저도 해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점진적으로 이렇게 양국 문화 교류에 대해서 정상화하자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잘하면 빠르면 하반기 말에는 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 본토에서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이브를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탑픽은 하이브다. 예.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예전에 엔터 볼 때는 한한령이 어떻게 됐는지 뭐 분위기가 조금 어떻게 미묘하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우리가 주시를 했는데 북미 쪽에 이제는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그쪽을 주되게 보고 한한령이 만약에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건 플러스 알파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예전에 한학년 전에는 네. 중국 활동할 때는 대략 모든 엔터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이브가 없었으니까 빅도 없으니까 SM, YG, JYP 있을 때 모든 엔터사들 매출의 한 25% 4분의 1에서 심지어 40%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다 중국이 한한령 때문에 딱 막혔잖아요. 그 당시 기준 국내에서 1등 하면은 가까운 일본 가서 돈 벌고 중국 가서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였다가 갑자기 우리 매출의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중국이 한한령으로 딱 막히니까 그 당시 엔터사들이 한 게 그러면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 그래서 BTS를 필두로 북미 및 유럽 흔히 말하는 백인들이 있는 국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BTS 그렇지만 뭐 엑소나 스트레이키즈, 뭐 에스파, 블랙핑크 글로벌 투어하면 한국, 일본부터 아시아도 하지만 북미, 중남미, 유럽 이렇게 다양하게 글로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당연히 북미나 유럽에서 얼마만큼 이게 더 파급력이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엔터사들을 바라볼 때 IP 다각화, 즉 단순하게 음반도 있지만 뭐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굿즈 공연으로 흔히 말한 이 원소스 멀티 유지라 그러죠. 이게 과연 얼만큼 잘 되냐, 수익원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팬덤 기반 디지털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위버스나 그리고 디어유의
버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유료 구독자들과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냐가 상대적으로 이제 엔터사들의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사들은 이전 대비 중국 의존도가 하락되고 북미나 글로벌 IP 파이프라인 그리고 계약 구조의 투명성 좀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되는 기업들을 좀 잘 선별해서 최선호군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IP 의존이 높지 않고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 통하고 이 플랫폼 실적이 확실한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다 추리다 보니까 하이브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탑픽이다. 예. 아, 센터장님 엔터 전문가 그런 어떤 포스가 느껴집니다. 아유, 진짜 뭐 엔터 말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줄줄줄줄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근데 하이브 탑픽이지만 물론 최근에 주가 뭐 올라오는 구간도 있었지만 BTS의 컴백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아쉽다. 이런 아마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주가의 움직임은 반영이 되는 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엔터주? 일단 지금 네. 당장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컴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 컴백쯤 해가지고 아마 그 반응 전후로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피크를 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연 그럼 이제 BTS 하면은 BTS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나 높은 글로벌 반응은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봐야 될 게 일단 뉴진스가 어떻게 컴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뉴진스가 이제 블랙핑크를 이룰 차세대 K-팝 대표 여자 아이돌 그룹이었다가 네네. 법적 분쟁 때문에 힘들었는데 일부 멤버들은 하이브로 복귀를 했고 일부 멤버가 아직 분쟁 중인데 그래서 일부 멤버로 컴백할지 아니면 전원 완전체 복귀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제가 보기엔 대략 한 올해 하반기쯤에 컴백을 하게 되면 과연 뉴진스가 이전과 비슷한 아니면 그 이상의 시장의 반응과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되고 네. 세 번째 중국이 다시 열리나 그래서 BTS 말고도 뉴진스나 중국 시장이 열리는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네. 수 있냐 없냐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오늘 뭐 여러 매크로적인 이슈와 엔터까지 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 위크이기도 해요. 여러 면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매크로적인 일정과 뭐 BTS 컴백까지도 이번 예. 주니까 진짜 슈퍼 위크긴 한데 자, 어떤 자세로 투자자분들이 좀 임해야 되는지 변동성이 좀 잦아들지 않고 있기도 하고 좀 조언의 말씀 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일단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크게 세 가지의 핵심 네.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 FOMC고요. 네. FOMC에서 과연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점도표로 좀 얼마만큼 할지 그리고 장기 중립 금리 수준이 상향되는지 여부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인데요. FOMC 전후 발표되는 물가나 고용, 소비 지표가 연준이 말하는 과연 더 나은 지표에 근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이나 속도에 좀 직접적인 힌트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GTC 2026인데요. 과연 베라루빈 아키텍처가 성능이나 전력, 메모리 이 요구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서 HBM 첨단 패키징 수요 전망 이에 따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 과연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요 IT 소부장 업체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나 전력 뭐 쿨링 이런 섹터들이 얼마만큼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걸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합쳐서 고금리 장기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연착륙이나 완만한 인하가 될 것인지 어떤 서사로 이렇게 재구성될 건지를 좀 판단하는 게 이번 슈퍼위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은 감사드리고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신 유성만 센터장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